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진성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더 피너클이라 불리는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 그리고 고독이 응축된 하나의 성체였다. 회색 톤의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조차 이 공간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다. 이 성체의 문 앞에 윤서아는 서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간결하고 단정했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정장은 그녀의 전문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오직 각이 잡힌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이 압도적인 공간의 위압감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윤서아님, 맞으십니까? 펜트하우스의 입구를 지키는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 최민혁 이사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별한 손님이라는 단어가 이런 종류의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성은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네, 맞습니다. 프라임 케어 에이전시를 통해 연락받은 윤서아입니다. 서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투루 대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이내 전용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자신의 비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8.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상대해야 할 세상은 언제나 그녀를 어리거나 만만하게 보려 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무장해야만 했다.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넓고 높은 거실 절제된 색감의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 하우스 같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오랫동안 이 집의 살림을 도맡아 온 듯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자신을 오 여사라고 소개한 그녀의 눈빛은 비서실 직원보다 한층 더 노골적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최 이사님 손님이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은 곧 오실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오 여사는 서아를 거실 중앙의 소파로 안내했다. 그녀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손님이라는 단어에 실린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아가 감히 이 신성한 공간에 발을 들인 불청객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샴페인이라도.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문이 일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냉정함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강민준 군의 보모직 면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약속 시각은 저녁 8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오 여사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딱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어설픈 변명이라고 치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가씨, 그런 이야기는 회장님께 직접 하세요. 내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서아는 입을 다물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진실은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고 오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다릴 뿐이었다. 시선은 정면의 통유리창 너머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에 고정되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오해와 진실들이 뒤엉켜 있을까.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공간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한 냉기가 밀려들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는 하루의 경무에 지쳐 있었지만 그 피로감조차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무디게 하지는 못했다. 칼날처럼 재단된 검은색 맞춤 정장,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자신의 집에 들어서면서도 마치 박물관의 유물을 대하듯 무감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 여사가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았다. 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손님이 와 계십니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최민혁. 그의 이름은 지훈에게 언제나 불쾌감을 동반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첨과 계략으로 이사의 자리에 오른 남자. 그런 그가 보낸 선물이 무엇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또다시 야망에 찬 집안의 딸이거나 스폰서를 원하는 신인 여배우 따위겠지. 그는 1분 안에 그녀를 돌려보낼 생각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윤서아를 보았다. 그의 예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몸을 드러내는 화려한 드레스도, 유혹적인 미소도, 그를 향한 노골적인 욕망의 눈빛도 없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여성은 그저 꼿꼿한 자세로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린 그녀의 시선이 그와 마주쳤다. 그 순간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를 두려워하는 눈, 그를 경외하는 눈, 그를 이용하려는 눈. 하지만 지금 그를 마주한 저 눈빛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유혹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투명한 시선이 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의 직함이나 재산 권력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꽃 하나가 튀었다. 누구지 저 여자는? 평생을 둘러싸고 있던 위선과 가식의 세계 속에서 그녀의 꾸밈없는 존재감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애써 평소의 냉정한 목소리를 되찾으려 노력하며 입을 열었다. 최민혁 이사가 보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프라임케어 에이전시 소속 윤서아입니다. 강민준 군의 상주 보모직 면접을 위해 오늘 저녁 8시에 비서실을 통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했다. 보모라는 단어가 차가운 거실 공기 중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서아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과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꾸민 저열한 계략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보내놓고 지훈이 그녀를 그저 하룻밤 상대로 취급하여 추문을 만들도록 유도한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오만하게 대할 것이라는 자신의 성격을 역이용한 것이다. 그 오만함과 무례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로 눈앞의 여자 윤서에 대한 불가사의한 끌림이었다. 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평정을 잃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 태연함, 그 당당함이 강지훈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서류, 지훈이 짧게 말했다. 서아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는 힘이 느껴졌다.
지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는 그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아동 심리학 석사 유수아동병원에서의 임상 경력 까다롭기로 소문난 재벌가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돌본 이력까지.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최민혁은 정말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선물로 보낸 것이었다. 그의 계략의 교활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최민혁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직 윤서아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이 여자라면 어쩌면 사고 이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조카 민준이의 세상을 다시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먼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자신의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아주 충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직감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강지우는 파일을 덮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탕하는 작은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서아에게로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늘 타오르던 냉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흥미와 소유욕에 가까운 강렬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 여사는 숨을 죽였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마주했다. 면접은 끝났어. 영혼처럼 느껴지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그의 독단적이고 거만한 방식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흥미로운 존재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선언이었다. 서아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크게 뜨였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끝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오해로 시작된 만남.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킨 두 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약속된 시간 정확히 오전 9시에 다시 진성타워 앞에 섰다. 어제의 갑작스러운 채용 통보 이후 그녀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당연히 근무지인 펜트하우스로 바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비서실로부터 받은 안내는 의외였다. 회장님, 집무실로 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60층 최고 경영자 플로어. 복도를 걷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에서는 긴장감과 효율성이 느껴졌다. 서아는 어제와 같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비서의 안내를 따라 묵직한 원목 문 앞에 섰다. 강지훈의 개인적인 공간과는 또 다른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위한 그의 왕국이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젯밤의 그것보다 한층 더 낮고 건조했다. 서아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집무실은 그의 펜트하우스처럼 미니멀하고 정제되어 있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경영서적과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가 실시간으로 떠있는 모니터들이 이곳의 치열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이자 힘의 과시였다. 서아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동요하지 않고 그저 제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어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강렬한 호기심은 냉정한 비즈니스맨의 가면. 뒤로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앉지. 그가 턱짓으로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서아가 자리에 앉자 그는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고용계약서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그것은 단순한 고용계약서가 아니었다. 서아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것을 직감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는 보모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거의 기업 간의 파트너십 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하고 엄격했다. 급여 조건은 업계 최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파격적인 액수였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절대 비밀 유지 조항. 단순히 강민준 군이나 집안일에 대한 것을 넘어 펜트하우스 내에서 우연히 듣거나 보게 될 수 있는 진성그룹의 경영 관련 사안에 대한 완벽한 함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 위반 시의 위약금은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성과 연동 조항.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3개월 단위로 강민준 군의 심리 상태 호전도에 따라 재평가를 받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 즉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명확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아는 조항 하나하나를 눈으로 좇으며 빠르게 내용을 파악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압도적인 계약서 앞에서 그녀가 겁을 먹거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혹은 돈에 눈이 멀어 섣불리 서명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이 일을 맡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진성그룹, 그리고 강지훈. 그녀가 오랫동안 파헤치고 싶었던 과거의 한 조각과 연결된 이름이었다. 이 철옹성 같은 곳에 들어올 기회는 다시 없을 터였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족쇄는 기꺼이 찰 수 있었다. 서아는 마지막 장까지 모두 확인한 후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성격처럼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의 예상 밖의 단호한 행동에 지훈의 눈이 순간적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질문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계약을 받아들였다.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그녀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한 겹 더 깊어졌다. 질문은 없나? 없습니다.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다. 서아는 계약서를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제 민준군을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관심은 오직 아이에게 있었다. 그 태도가 지훈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딱딱했던 표정을 조금 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여전히 서먹했다. 오 여사는 회장과 함께 돌아온 서아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어제의 무례함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지훈의 결정은 이 집에서 곧 법이었다. 민준이 방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떤 강요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전의 부모들이 모두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으니. 지훈은 방문 앞에서 낮게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카를 향한 애틋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이 열리고 서아는 탑 안에 작은 왕자님 강민준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방. 세상의 모든 값비싼 장난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아이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없었다. 6살짜리 남자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방은 고요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 작은 의자에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창밖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얀 얼굴, 초점 없는 커다란 눈. 끔찍한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난 후 아이는 자신의 세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을 잃어버렸다. 이전의 부모들은 아이의 침묵을 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장난감을 흔들고
억지로 말을 걸고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아이의 더 깊은 침묵 혹은 격렬한 발작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러나 윤서와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안녕 민준아 같은 상투적인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 방에 있었던 공기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민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바닥에 가만히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화려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런 색도 칠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모양의 원목 블록 몇 조각이었다. 서아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네모난 블록 위에 세모난 블록을 얹고 아치형 블록으로 문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하고 집중력이 넘쳤다. 그러면서 나지막이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특정 멜로디가 있는 노래가 아닌 그저 편안한 허밍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눈을 맞추려 하지도 말을 걸지도 함께 놀자고 조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존재감을 조용히 드러낼 뿐이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민준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굳어있던 귓바퀴가 아주 미세하게 서아가 있는 쪽으로 향해 있었다. 아이는 듣고 있었다. 그녀의 나직한 콧노래와 나무 블록이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들을, 그 모든 광경을 강지우는 자신의 서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중요한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속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소극적인 방식에 의구심이 들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녀의 방식이 단순한 소극이 아닌 고도로 계산된 존중과 인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민준의 팔이 스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음은 아니었지만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부딪히고 물이 쏟아지는 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가르기에 충분했다. 어머나, 밖에서 대기하던 오 여사가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아이고, 옷 다 젖었네. 그녀는 허둥지둥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런 돌발 상황은 종종 아이의 발작으로 이어지곤 했다. 여사님, 서아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오 여사가 멈칫하는 사이 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쏟아진 물을 보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의 물기를 닦아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식탁의 부스러기를 치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의 그 침착한 대응은 실수는 괜찮다,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오 여사를 내보낸 서아는 다시 원래 자리에 앉아 블록 쌓기를 계속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껏 허공만 응시하던 민준이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윤서아라는 존재를 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니터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의미 있는 반응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순간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서아는 펜트하우스 내에 그녀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숙소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복도를 나서는 그녀의 앞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강지훈이 나타났다. 첫날인데 어땠나? 그는 애써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실린 기대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보고했다. 민준군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아이입니다. 방어벽이 견고하지만 뚫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압박이 아닌 인내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섣부른 희망이나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철저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소견을 전달할 뿐이었다. 그 정직하고 전문적인 태도가 지훈에게는 그 어떤 아첨보다 더 큰 신뢰를 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정에 없던 질문을 던졌다. 그의 규칙을 스스로 깨는 순간이었다. 왜 이 일을 하나? 당신의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완벽한 이력서와 그녀가 선택한 직업 사이의 괴리가 그는 내내 궁금했다.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작게 반짝였다. 어른들의 시끄러운 세상보다 아이들의 조용한 세상에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듣는 것을 잘합니다. 그 대답이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시끄럽고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상. 그 세상의 정점에서 그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보모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 그에 대한 감탄과 매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서아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겼다. 무표정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던 모습, 아이의 침묵을 존중하며 묵묵히 곁을 지키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던 그 깊은 눈빛까지. 어젯밤의 강렬한 느낌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혼돈으로 가득한 자신의 세계에 나타난 고요한 중심축을 알아본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그는 조카를 고치기 위해 그녀를 고용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가 고쳐야 할 사람은 조카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고용계약서에는 분명 보모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와 그녀의 관계는 이미 그 단어의 정의를 훨씬 넘어 복잡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윤서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침묵의 아이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닫혀있던 마음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진성그룹 본사 58층 최민혁 이사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공간과는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가의 유화들, 그리고 번쩍이는 마호가니 책상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과시적인 성격과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과직,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탈 위스키 잔이 벽을 향해 날아가 산산조각 났다. 값비싼 양주가 최고급 실크 벽지를 따라 흘러내리며 흉한 얼룩을 남겼다. 보모라고 그 여자가 고작 보모였어. 최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방금 전 펜트하우스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가 강지훈을 올가멜 미끼로 던진 선물이 그의 조카를 돌보는 정식 보모로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것은 단순한 계획의 실패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자신에게 보낸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었다. 내가 보낸 여자는 내 하룻밤 상대조차 될 수 없다. 없다. 기껏해야 내 조카의 하녀 노릇이나 할 뿐이지.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지훈, 그는 이를 갈았다. 처음부터 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저 이력서가 화려하고 용모가 단정한 전문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 여자의 당당함과 강지훈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만나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일로 그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강지훈의 약점을 만들려다 실패했으니 이제는 강지훈이 선택한 것을 망가뜨려야 했다. 그 여자 윤서아,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판단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를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곧 강지훈의 안목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다. 최민혁은 비서에게 연결된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펜트하우스 주방 보조. 박선영 씨 좀 연결해.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몇 주가 흘렀다. 윤서아의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책을 읽어줄 때면 아이의 시선은 그림책을 향해 아주 잠시나마 머물렀다. 그녀가 블로그로 새로운 성을 만들면 아이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다가와 그 구조를 살펴보기도 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굳게 닫혔던 아이의 세계에 생긴 가느다란 균열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서아와 민준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만큼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강지훈은 매일 저녁 서아에게 그날의 보고를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는 날이 늘어갔다. 평온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적의 첫 번째 공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민준의 낮잠 시간이 끝난 후였다. 서아가 아이의 간식을 챙겨 방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가 목과 팔을 긁으며 칭얼거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저 불편하다는 듯 몸을 뒤채는 것이 전부였다. 서아가 다가가 아이의 옷을 살폈다. 하얀 피부 위로 울긋불긋하게 작은 발진이 돋아나 있었다. 도련님, 상황을 발견한 오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곧장 서아에게로 향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윤 선생이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군. 대체 아이에게 뭘 먹인 거예요? 오랜 시간 의심을 품어왔던 그녀에게 이것은 기다렸다는 듯한 공격의 빌미였다. 서아는 그녀의 비난에 대꾸할 시간도 없이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부터 살폈다. 호흡은 안정적이고 열도 없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었다. 오늘 간식 메뉴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주방에 전달했습니다. 민준군의 알레르기 유발 식자재 목록에 없는 것들로만 구성했고요. 서아는 아이의 피부에 바를 연고를 찾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아이의 의료 기록, 오늘의 식단, 그리고 반응 시간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며 원인을 추적했다. 제가 확인했을 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윤 선생이 뭘 잘못 봤거나 아니면 오 여사의 말끝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그녀와 언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늘 민준군의 간식으로 나갔던 과일 퓨레를 만들고 남은 재료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지시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견과류 오일을 닦는 데 쓰는 행주가 퓨레를 만들던 도마, 바로 옆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묘자 오염, 누군가의 부주의 혹은 고의적인 실수. 서아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날 저녁 퇴근한 강지훈은 집안의 냉랭한 기류를 즉시 감지했다. 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달려와 오늘 있었던 일을 과장 섞어 보고했다. 윤서아의 부주의로 아이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 요지였다. 지우는 굳은 얼굴로 서재에서 서아를 불렀다. 그는 오 여사의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가 모니터를 통해 지켜본 윤서아는 병적으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아이의 음식에 실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 정확하게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서아는 동요하지 않고 낮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아이의 증상, 자신의 조치, 그리고 주방에서 발견했던 작은 단서까지. 그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한 사실만을 나열할 뿐이었다.
제가 승인한 공식 메뉴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첨가되었거나 다른 식자재와 교차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보고를 들으며 강지훈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민혁. 그의 저열한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집안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최민혁이 자신의 사람을 펜트하우스 안에 심어두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알았다. 나가보도록. 서아가 나간 후 지훈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 주방 CCTV 영상 전부 확보해서 내게 직접 보고해.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감히 장난질을 치는 쥐새끼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이번의 공격은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민준에게는 부모님의 유품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이가 유일하게 애착을 보이던 물건은 달고 다른 작은 오르골 로켓 목걸이였다. 그것은 아이의 어머니가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다. 아이는 말을 잃은 후에도 불안할 때면 늘 그 로켓을 만지작거리며 안정을 찾곤 했다. 그런데 그 로켓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서아가 잠시 책을 가지러 서재에 다녀온 불과 5분 남짓한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로켓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민주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말을 못하는 대신 울부짖으며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야.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오 여사와 다른 사용인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당연하다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잠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죠. 역시 윤 선생은 믿을 수가 없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서아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유일한 물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자신이 방을 비운 그 짧은 시간, 누가 이 방에 들어왔었나 분명 있었다. 새 수건을 가져다 주겠다며 들어왔던 젊은 주방 보조 박선영. 그녀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서재에서 서아와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로켓은 어떻게 된 거지? 그의 질문은 여전히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 극심한 압박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서아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제가 방을 비운 시간은 정확히 5분 12초였습니다. 그 사이 박선영 씨가 수건을 교체하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여 상황을 분석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보안팀장이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주방 CCTV는 하필이면 해당 시간대의 영상 데이터가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군의 방 복도 영상에서는 박선영 씨가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나 나오는 모습의 각도가 좋지 않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지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절묘한 각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우연의 연속이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지훈은 인터폰을 끊고 깊은 침묵 속에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꼬소티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닌 굳은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건 윤수아 씨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누군가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중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집안의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들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그 공격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녀를 자신의 아군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전쟁에 그녀를 끌어들인 셈이었다. 그의 고백에 서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이토록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신뢰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라고만 생각했던 그에게서 의외의 연대감이 느껴졌다. 회장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녀는 겁에 질려 물러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소한 사건들은 악당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강지훈과 윤서아를 갈라놓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신뢰와 동맹의 끈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CEO와 보모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었다.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더 큰 결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최민혁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 펜트하우스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지훈은 주방보조 박선영을 의심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지방의 한적한 물류센터로 발령 내버렸다. 최민혁의 직접적인 정보원이자 실행책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서아에게 아이의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은 역설적으로 서아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그녀는 이제 펜트하우스 내에서 민준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한 정원을 위임받았다. 오 여사조차 더 이상 그녀에게 토를 달지 못하고 묵묵히 그녀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서아는 지금이 중요할 때임을 직감했다. 로켓 목걸이 사건은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의 수면 위로 파문을 일으킨 계기이기도 했다. 아이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었다. 이제는 방어적인 돌봄을 넘어 적극적인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언어를 강요하는 대신 언어를 초월하는 매개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바로 음악과 미술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민준의 놀이방 한가운데에 작은 디지털 건반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닥을 가득 덮을 만큼 커다란 캔버스와 형형색색의 손가락 물감들을 펼쳐놓았다. 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쳐다볼 뿐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서아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건반 앞에 앉아 아주 단순하고 느린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한 밝고 명랑한 동요가 아니었다. 약간은 슬프고 조금은 그리움이 묻어나는 서정적인 선율이었다. 억지로 행복을 주입하는 대신 아이의 슬픔 그 자체를 어루만져주는 듯한 음악이었다. 연주를 하는 동안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를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며칠 동안 서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건반을 연주하고 혼자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파란색 물감으로 기다란 선을 긋고 때로는 노란색 물감으로 작은 점들을 찍었다. 민주는 멀찍이 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루함과 무관심 대신 조심스러운 관찰과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서아는 그날도 어김없이 건반 앞에 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생전에 아이에게 자주 불러주었다는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전에
오 여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다. 느리고 애틋한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아는 나지막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노래 가사를 읊조렸다. 사랑과 기억, 그리고 영원한 약속에 대한 가사였다. 아가야, 나의 사랑. 별이 되어 지켜줄게. 그 순간 서아는 아이의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민준의 작은 주먹이 힘껏 쥐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격렬한 발작의 전조와는 다른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슬픔의 떨림이었다. 서아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노래를 계속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음악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턱, 민준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사고 이후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명확한 감정 표현이었다. 그동안 분노와 짜증으로만 표출되던 감정이 마침내 슬픔이라는 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아는 노래를 마치고 조용히 건반에서 일어나 캔버스로 다가갔다. 그녀는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 물감에 손가락을 담갔다. 그리고 캔버스 위에 눈물이 흐르는 듯한 긴 선 하나를 그었다. 그때였다. 지금껏 미동도 않던 민준이 의자에서 내려와 아주 천천히 망설이는 걸음으로 캔버스를 향해 걸어왔다. 아이는 서아의 옆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캔버스와 물감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새빨간 물감 속으로 향했다. 심장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색. 아이는 물감을 묻힌 손가락으로 서아의 파란색 선, 바로 옆에 작고 서툰 하트 모양을 그렸다. 서아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아이의 그림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슬퍼요, 민준군.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준은 자신이 그린 붉은 하트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가슴팍 로켓이 있던 자리과 그리고 서아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몇 달간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다. 먼지 쌓인 악기에서 나는 소리처럼 거칠고 희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단어였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그리운 그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 한마디가 몇 달간의 침묵을 산산조각 냈다. 그 순간 서아의 프로페셔널한 가면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몸을 품에 안았다. 놀랍게도 민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포옹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강지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중요한 해외 화상 회의 중이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서재 한편에 켜놓은 작은 모니터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의 방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응원하는 관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작은 속삭임을. 엄마.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장례식 날 이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조카의 목소리. 고통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 한마디는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관통하여 심장에 박혔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서아와 민준을 보았다. 그것은 치료사와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작은 아이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은 무한한 연민을 가진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메마른 삶에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부재했던 온기와 인간애가 그곳에 있었다. 스스로의 가족을 잃고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를 떠맡은 이후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카에 대한 안도감, 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 기적을 가져온 여자에 대한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밀려왔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지. 그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대신 부드럽고 성스러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서아가 선물한 작은 곰인형을 품에 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강지훈은 발코니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이 순간의 깊이를 표현할 수는 없었다. 도시의 소음과 시원한 밤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 노력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을 받고 들었어.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강렬한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다. 처음 당신을 봤던 그날 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당신의 당당함에 대한 인상 깊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오늘 민준이와 함께 있는 당신을 보면서 그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어. 당신은 이 죽어있던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리고 나에게도 감정이란 걸 되찾게 해주었지. 나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소, 윤서아 씨. 그것은 능숙한 플레이보이의 세련된 고백이 아니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한 남자가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꺼내 보여주는 듯한 서툴고 진솔한 고백이었다. 서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유대감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사랑 고백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자신의 과거와 숨겨진 목적을 안고 이곳에 온 그녀였지만 어느새 이 남자와 아이는 그녀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상황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단단했던 전문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연약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강지훈입니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닌 한 남자 강지훈으로 자신을 봐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의 고백은 대답을 얻지 못한 채 밤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거절당하지도 않았다. 아이의 치유는 어른의 다쳤던 마음을 여는 기적이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외부적인 싸움은 이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내면의 파동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낯선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윤서아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자신을 향한 강지훈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의 고백만큼이나 뜨겁고 진솔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은 삼촌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늘 일과 서류에 파묻혀 있던 삼촌이 이른 아침부터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심지어 아이는 삼촌이 서아 선생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선생님. 민준이 숟가락을 쥔 채 서아를 부르며 온갈거렸다. 어제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은 이후 아이는 조금씩 다른 단어들을 소리내어 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다. 네, 민준군, 맛있어요. 서아가 다정하게 대답하며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온기, 평범한 아침의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여자 윤서아.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 그의 무너진 세상을 재건해주는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 식사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내부 정보원이었던 박선영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강지훈의 조카가 기적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 안정적인 후계자 구도를 구축하고 자상한 보호자의 이미지를 얻게 될 강지훈. 최민혁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는 이를 갈았다. 사소한 사고들로 윤서아를 흠집 내려던 계획은 오히려 그녀와 강지훈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결과만 나왔다. 이제 어설픈 수작은 통하지 않는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써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잔인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윤서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을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그녀에게 아동보호 과실치사. 미수라는 끔찍한 혐의를 씌우는 것이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고. 강지훈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감쌀 수는 없을 터였다. 그는 즉시 새로운 말에게 연락을 취했다. 진성타워의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빚에 쪼들리는 남자였다. 민준군의 놀이방 발코니 자동 안전 잠금 장치를 손봐줘. 딱 10분만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오류로 보이게 하는 건 자네 전문이잖아. 성공하면 자네 빚은 전부 해결될 거야.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최민혁의 제안을 수락했다. 최민혁은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강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서하는 햇볕을 쬐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좋다는 판단에 민준을 데리고 놀이방에 연결된 실내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은 안전 유리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어 아이가 놀기에 안전한 공간이었다. 서하는 바닥에 앉아 아이가 작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며 스케치북에 그날의 관찰 일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져 있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공을 굴리다가 실수로 공을 조금 세게 쳤다. 통통 튀던 공은 발코니 문 쪽으로 굴러갔다. 서아가 잠시 떨어진 연필을 줍기 위해 등을 돌린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은 자신의 공을 따라 아장아장 걸어갔다. 아이는 유리문에 부딪힌 공을 잡으려고 작은 손으로 유리문을 밀었다. 평소 같았으면 3중 자기장 잠금 장치가 작동하며 꼼짝도 하지 않아야 할 문이었다. 하지만 스르륵 어떠한 경고음도 없이 묵직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렸다. 최민혁의 지시를 받은 유지보수 직원이 원격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한 것이다. 공은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가 난간이 있는 외부 발코니로 굴러갔다. 아슬아슬하게 난간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민준은 그저 자신의 공을 되찾기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외부 발코니로 발을 내디뎠다. 연필을 주워 몸을 돌린 서아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열려있는 발코니 문, 그리고 60층 높이의 아찔한 난간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순간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소리를 질러 아이가 놀라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아 멈춰. 그녀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평소 자신을 부르던 선생님의 익숙한 목소리에 난간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민준이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아는 맹수처럼 바닥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단 몇 미터의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몸을 낚아채듯 끌어안고 뒤로 넘어졌다. 아이가 잡으려던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난간 너머로 사라졌다. 쿵세오아는 자신의 등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아이를 끌어안은 팔만은 놓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굳게 닫힌 발코니 문을 쾅 하고 닫았다. 아이의 놀란 울음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석적인 이성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살인 미수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진 억눌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던 강지훈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서아와 여전히 놀라 울고 있는 민준이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서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로 변했다. 보안팀 그리고 시스템 설치 업체 전부 내 서재로 집합시켜. 5분 준다. 그의 명령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그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스템 설치 업체 담당자는 자신들의 시스템이 오작동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특정 시간대에 외부 유지보수 터미널을 통해 누군가 수동으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킨 기록이 남아있었다. 보안팀의 보고가 이어졌다. 그 시간대에 해당 터미널에 접근했던 사람은 외주업체 소속의 한 직원이었고 그는 1시간 전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의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이 입금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혁. 그날 밤 강지훈과 서아는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의 위험에 맞서는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의심을 그녀에게 공유했다. 최민혁은 대영건설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승인해왔다. 아마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겠지. 증거를 잡으려 했지만 꼬리를 교묘하게 잘라왔어. 기업 내부의 암투.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의 퍼즐 조각을 꺼내놓았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특정 업체에서 꽃 배달이 오는데 항상 약간 시든 상태의 꽃이 배달되고 오 여사님은 그것을 받자마자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미술품 큐레이터가 방문하는데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루트를 통해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집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뛰어난 전략적 관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지보수 직원은 일회용 말에 불과했다. 진짜 정보망은 이처럼 일상적인 방문을 가장하여 펜트하우스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민혁은 단순히 스캔들을 조작하려던 것이 아니라 펜트하우스 내부의 기밀 정보들을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비자금 조성과 기업 스파이 활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서아는 자신이 찾던 과거의 진실이 지금 눈앞에 이 위험한 싸움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지우는 서재에 화이트보드에 최민혁의 사진을 붙였다. 그 사진을 중심으로 대형건설 꽃, 배달업체 미술품 큐레이터의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다. 오늘의 끔찍한 사건은 그들에게서 모든 망설임을 앗아갔다. 강지우는 이제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함께 적을 무너뜨리겠다는 굳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맹세했다. 강지훈의 서재는 그날 밤 더 이상 한 개인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두 사람의 비밀,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최민혁의 사진을 중심으로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들처럼 강지훈과 윤서아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최민혁은 다음 주주총회에서 나를 끌어내릴 계획일 거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대형 건설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으로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다른 주주들을 선동해서 적대적 M&A를 시도하겠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훈에게 단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카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해낸 한 여자가 있었다. 수아가 화이트보드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일상적인 루틴 속에 자신의 정보망을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루틴을 이용해서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지훈의 전략적 사고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그렇다. 가장 완벽한 위장은 일상이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함정 또한 일상 속에 숨겨야 했다. 두 사람의 위험한 반격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첫째, 내부 정보원을 확실히 특정해야 했다. 그들은 이미 오 여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다. 악의는 없을지 모른다. 선대 회장 시절부터 일해온 그녀는 강지훈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구시대 임원들에게 포섭되었거나 혹은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서아가 그녀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여 확증을 잡기로 했다. 둘째, 최민혁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만들어야 했다. 강지훈은 에테르테크라는 가상의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인공지능 반도체 신기술을 보유한 유령 회사. 이 가짜 계획안에는 최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특수한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될 것이었다. 셋째, 미끼를 유출시켜야 했다. 강지훈은 일부러 극비 문서인 것처럼 위장한 이 계획안을 서재 책상 위에 실수로 두고 나갈 것이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된 서아의 감시해 정보원이 이 문서를 보고 상부선에 보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험한 단계, 바로 윤서아 자신이 미끼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전보다 일 처리가 허술해진 것처럼 연기해야 했다. 정보원이 의심 없이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녀 스스로가 약한 고리가 되어야만 했다. 너무 위험해. 지훈이 단호하게 반대했다. 최민혁이 덫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그의 칼날은 가장 먼저 정보를 유출시킨 서에게로 향할 것이 뻔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아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그의 의심을 사지 않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여전히 고작 보모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일이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는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짙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다음 날부터 서재에서 보란듯이 에테르테크 인수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통화를 이어갔다.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두어 그의 흥분된 목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했다. 세화의 연기도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돌보면서도 다른 사용인들 앞에서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회장님께서 요즘 너무 예민하셔서 저까지 덩달아 힘드네요. 라며 가벼운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소에는 칼같이 잠그던 서재문을 한두 번 깜빡 잊고 열어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여사를 쫓았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매주 화요일 꽃 배달원이 올 때마다 여사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직접 그를 맞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USB 메모리가 오가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금요일에 방문하는 GNC 갤러리에 큐레이터가 다녀간 후에는 어김없이 대포폰을 이용해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 강지훈은 1급 대회비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에테르테크 인수 제안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평소처럼 출근했다.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전 10시, 서아는 여사에게 서재 청소를 부탁했다. 제가 민준 군병원 예약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서요. 여사님께서 회장님 서재 정리 좀 부탁드려요. 어지럽히는 걸 워낙 싫어하시는 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다.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강지훈의 또 다른 채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이미 강지훈과 보안팀장이 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보안팀장의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만년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가 전송하는 서재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여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먼지를 털고 책상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파일에 닿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주변을 한번 살핀 후 품속에서 만년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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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촬영했다. 임무를 마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메라를 다시 품에 넣고 청소를 마친 뒤 서재를 나갔다. 자바스는 차 안에서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덫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혁이 가짜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이었다. 이 아슬아슬한 위험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일 밤 서재에 모여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갔고 지친 서로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어느 날 밤 작전의 스트레스로 인해 녹초가 된 서아가 발코니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이 모든 걸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서 빼내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깊고 단단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에요. 끝도 함께 봐야죠.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의 선언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고 입을 맞추려는 듯 다가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멈췄다. 지금은 아니었다. 이 위험한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그녀의 안전을 우선해야만 했다. 그들의 애틋한 감정은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더욱 깊어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강지훈의 정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최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의 상당액을 해외의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에테르테크에 주식을 매입하는데 쏟아붓고 있었다. 강지훈의 인수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선점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강지훈과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유령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범죄 자금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비상이사회를 소집해 강지훈이 정보팀장에게 명령했다. 사흘 뒤 긴급 인수합병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지하도록.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재 안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숨바꼭질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앞으로의 사흘이 진성그룹의 운명과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결전의 날을 앞둔 폭풍의 눈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운명의 비상이사회 소집일 하루 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강지훈은 아침부터 자신의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전화기에서는 쉴 새 없이 법무팀 보안팀 그리고 비밀리에 접촉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일의 전쟁을 위한 모든 말들이 마지막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다.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가 놓이고 있었다. 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윤서아는 오직 강민준을 위한 평온한 성체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바깥 세상의 모든 혼돈과 불안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는 투명한 보호막 같았다. 선생님 사자는 왜 울어요? 어느새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 민준이 동화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순수한 질문은 이 전쟁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지 회사의 경영권이 아니었다. 바로 이 아이의 평화로운 일상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이 다시 세상에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외로웠나 봐. 하지만 이제 친구가 생겨서 괜찮아질 거야.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 말은 마치 자신과 강지훈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늦은 밤 민준이 잠든 후에야 두 사람에게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들은 서재가 아닌 거실의 부드러운 소파에 마주 앉았다. 전쟁터가 아닌 집이라는 공간에서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문득 서아의 눈동자 속에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언제나 단단하고 강해 보였던 그녀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도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으로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싶었다. 왜 진성에 온 겁니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곳은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곳이었어? 그의 진심 어린 질문에 서아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천천히 허물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바이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획기적인 신약 물질을 개발했지만 거대 자본의 공격 앞에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경영난으로 인한 파산 및 인수합병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핵심 기술을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그 일로 아버지는 평생의 꿈과 명예를 잃었고 깊은 절망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어요. 도둑맞은 기술로 거대 제약사들이 막대한 부를 쌓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그 부당한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회사는 몇 년 후 진성그룹에 흡수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최민혁이라는 이름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곳에 온 후의 일이었고요. 그녀는 진성그룹을 향한 오랜 원망과 그 회사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모순된 운명을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은 아니었지만 진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과거의 비극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최민혁에 대한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함을 넘어 그녀의 빼앗긴 과거를 되찾아주기 위한 성스러운 의무가 되었다. 그는 보답하듯 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녀에게 드러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너무 젊은 나이에 그룹을 떠맡아야 했던 중압감. 언제나 자신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었던 형 민준의 아버지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형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조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까지. 나는 늘 도망쳐왔소. 사람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 속에 나를 가두었지. 형이라면 나보다 훨씬 좋은 아빠,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었을 텐데.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는 순간 두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보모 혹은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는 유일한 구원자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어느새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내일의 결전이 주는 긴장감은 잠시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두 사람의 존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훈이 서아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짙은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요. 최민혁은 내 회사와 민준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거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소. 약속하지.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에게는 더 이상 민준이를 위한 보모도 싸움을 위한 동지도 필요 없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해.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윤서아.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불처럼 뜨거운 키스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겪어온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동맹에 대한 마지막 맹세였다. 오랜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내일의 거대한 폭풍을 이겨낼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밤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강하게 한번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발코니를 떠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함께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지훈은 전사찬시처럼 어둡고 빈틈없이 재단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내면에 들끓고 있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민준의 놀이방이었다. 윤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지훈이 지금부터 치러야 할 전쟁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느낀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대화는 필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어.
그는 나직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서한은 대답 대신 굳건한 신뢰를 담은 눈빛으로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배웅했다. 진성그룹 60층 비상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거대하고 묵직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진성그룹의 운명을 손에 쥔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람들이었고 최민혁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길지를 관망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최민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지훈은 안건으로 상정된 에테르테크 인수합병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최민혁이 공격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신호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소란스러워졌다. 그의 돌발 행동은 이미 짜여진 각본의 일부였다. 강지훈 회장은 그동안 독단적이고 무모한 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사람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강지훈의 투자 전략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재무보고서, 그의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녹취록까지.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지금 강지훈 회장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에테르테크라는 유령 회사를 인수하려는 배임 행위를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는 오 여사가 찍었던 바로 그 1급 대외비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자신이 강지훈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파헤쳤다고 확신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지훈 회장, 당신은 이제 끝났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혁의 편에 선 이사들은 당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라고 소리쳤고 강지훈의 측근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모든 소란이 정점에 이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침묵과 평온함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인상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최민혁 이사, 아주 창의적인 소설이군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다. 최 이사의 말이 한 가지는 맞습니다. 회사 자금에 막대한 유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빼돌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지훈의 법무팀과 보안팀, 그리고 그들 뒤에는 검은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내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들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에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최 이사의 창작 소설은 잘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웠다. 첫 번째 증거, 횡령. 스크린에는 대형 건설에서 시작된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흘러 들어가는 복잡한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 바로 에테르테크의 주식을 매입한 거래 내역이었다. 최 이사, 내가 함정으로 파놓은 유령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당신의 비자금을 쏟아부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소?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두 번째 증거, 기업 스파이. 스크린에는 서재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 여사가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 그녀가 꽃 배달원에게 USB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그 배달원이 최민혁의 비서와 접선하는 모습까지.
모든 정보 유출의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세 번째 증거, 살인 미수.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잠적했던 유지보수 직원의 목소리였다. 그는 최민혁의 사주를 받고 발코니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었다. 이어서 눈물 흘리는 오 여사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들의 도박빚을 약점 잡아 협박한 최민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과거의 죄악. 강지훈은 스크린에 윤서와 아버지의 연구소 자료를 띄웠다. 그의 팀이 찾아낸 과거 내부 보고서에는 최민혁이 의도적으로 연구소를 파산시키고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의 탐욕은 최근의 일이 아니었소, 최 이사.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발버둥은 처량할 뿐이었다. 그는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따르던 이사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뒤였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오만은 절망적인 분노로 변했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이성을 잃고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제압당했다. 검사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최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비밀 누설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가운 미란다 원칙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질질 끌려 나가면서 최민혁은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증오와 저주가 가득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저 차갑고 비정한 눈으로 그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다. 승자의 환희가 아닌 정의를 집행한 자의 냉정한 판결이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테이블 상석에 우뚝 서서 충격에 빠진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최민혁이 체포된 다음 날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핵심 이사가 횡령 배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진성그룹의 도덕성을 공격했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는 숨거나 변명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진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책임 회피도 없었다. 그는 그룹 내부의 썩은 부분을 스스로 드러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끊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투명한 윤리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역설적으로 시장에 강한 신뢰를 주었다. 위기를 덮으려는 대신 위기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려는 리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추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하락을 멈추고 그를 향한 비난의 여론 속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기업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안 그는 집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오 여사는 자신의 모든 짐을 싼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그녀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깊은 죄책감과 후회만이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어떤 처벌이든 닥에 받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해고와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말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밤 제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도련님께 끔찍한 일이 생길 뻔했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 여사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아들의 도박빚이라는 약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강지훈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진성 가문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노고와 아들을 지키려 했던 어미의 마음까지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퇴직금과 함께 아들의 법률 문제를 도울 변호사를 붙여주었다. 단죄하되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킨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그였다면 절대 내릴 수 없었던 윤서아를 통해 배운 따뜻함과 인간미가 담긴 결정이었다. 오 여사는 감사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몇 주가 흘렀다. 최민혁과 연루된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회사는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서재에서 서아를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두툼한 파일 하나를 건넸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군. 파일의 표지에는 유성바이오 기술 탈취 사건 재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웠던 바로 그 연구소의 이름이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은 지난 몇 주간 과거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최민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냈다.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도둑맞은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가족에게 반환하겠소.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신진 과학자들을 후원하는 연구재단을 설립할 생각이야.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었다.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좌절된 꿈을 이제라도 세상에 펼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를 평생 짓눌러왔던 무거운 멍에가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2달 후 주말.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강가의 별장에 있었다.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푸른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이제 제법 긴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다. 삼촌 선생님, 저기 물고기 있어요. 아이는 강지훈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윤서아의 손을 잠시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주는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한참 동안 무언가를 그리던 아이는 완성된 그림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도화지 위에는 커다란 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키가 큰 남자, 그보다 조금 작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아이는 그림을 가리키며 해맑게 외쳤다. 아빠, 엄마, 민준이. 그 순간 강지훈과 윤서아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잃어버린 부모의 빈자리를 바로 그들로 채워 넣은 것이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상처와 눈물을 통해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저녁 별장의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기업의 전쟁도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이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세상 최고의 보모와의 고용계약은 이제 끝났어. 그의 말에 서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윤서 씨와의 인생 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것은 청혼은 아니었지만 청혼보다 더 진한 무게를 가진 약속이었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서아는 이제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눈부시게 웃으며 대답했다. 계약 조건이 아주 기대되네요, 강지훈 씨.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강가에 퍼져나갔다. 모든 상처는 아물었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진성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냉혈한 기업 사냥꾼으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한 윤리 경영으로 추락하던 기업을 되살린 혁신가라고 불렀다. 그 변화의 정점은 오늘 열린 윤재명 과학연구재단의 출범식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저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지훈은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재단의 설립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새로운 철학을 선포하고 있었다. 진정한 기술의 발전은 거대한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연구자들의 땀과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거 힘의 논리로 그들의 꿈을 짓밟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재단의 출범은 그 과에 대한 깊은 반성이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진성의 약속입니다. 그의 연설에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정의와 신념의 목소리였다. 객석 한가운데에서 윤서아는 그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이제는 제법 의젓해진 강민준이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재명. 세상은 그의 이름을 잊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서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평범한 주말 오후, 한때는 차가운 박물관 같았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민준이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한 레고성을 만들고 있었다. 삼촌 여기는 용이 사는 탑이야. 민준은 제잘거리며 지훈에게 레고 조각을 건넸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처럼 진지한 얼굴로 아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고독한 CEO가 아닌 다정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때 민준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삼촌, 근데 서아 선생님은 언제 진짜 우리 엄마가 돼? 순간 지훈과 서아의 손이 동시에 멈칫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서아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지훈은 서아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이끌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펜트하우스의 거실이었다. 거실의 모든 조명은 꺼져 있었고 오직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6개월 전 그녀가 꼿꼿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그 빛의 한가운데에 세우고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로 이 자리였어. 선물로 오해받은 한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지. 나는 짜증이 났고 1분 안에 당신을 돌려보낼 생각이었어.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돌아보던 그 순간
내 세상은 멈췄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 선물로 오해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내 인생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 하룻밤의 선물이 아닌 내 평생의 선물. 그는 그녀가 어떻게 민준을 구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감사로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녀의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와 꼭 어울리는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디자인의 반지가 들려 있었다. 당신과의 인생 계약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이미 시작되었소. 하지만 오늘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갱신하고 싶소. 그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간절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그룹의 회장이 보모에게 청혼하는 것이 아니오. 그저 한 남자 강지훈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윤서에게 내 아내가 되어주고 민준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나와 결혼해주겠소 윤서아. 서아의 뺨을 타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과거의 그림자를 쫓아 이곳에 왔지만 그 끝에서 눈부신 미래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정의와 가족 그리고 사랑.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남자와 함께 얻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네라는 한마디가 아니었다. 저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민준 군과 함께하면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과거가 아닌 미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재벌 총수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남자이기에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대답을 마치는 순간 와하는 작은 함성과 함께 침실 문틈으로 민준이 고개를 쏙 내밀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준은 맨발로 뛰어나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와락 안겼다. 지우는 서아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와 아이를 함께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차갑고 공허했던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눈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채워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세 사람은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는 지훈의 고독을 상징했던 그 풍경은 이제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비추는 배경이 되어 있었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작은 손으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민준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옆에 선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한 번의 오해가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았을까. 지훈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건 오해가 아니었어요. 운명이 조금 서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온 거였죠.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첫눈에 반했던 그 운명적인 사랑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결실을 맺었다.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행복하게 서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을 비춘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승리한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